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9주차 2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학 제3장 1장과 2장은 미시경제학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시작이 바로 3장인데 국가경제의 실물순환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뒷부분 내용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소득 개정 나왔었는데 국민소득과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GDP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GDP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좀 몇 가지 볼 내용 본 다음에 다른 소득 개념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GDP를 갖다가 계산할 때 명목 GDP하고 실질 GDP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 GDP라고 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가격은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시점마다 가격이 변동하는데 바로 그 시점마다 변동하는 시장 가격을 가지고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컨대 작년에도 자동차 100만 대 만들고 올해도 100만 대 만들었다. 근데 작년보다 자동차 값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작년하고 올해 GDP를 갖다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격을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GDP를 갖다 구할 때는 가격을 갖다 곱해주는 건데 작년보다 생산량은 똑같이 자동차 100만 대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GDP는 커지겠죠. 근데 실질적인 생산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마다 변동하는 시장 가격으로 GDP를 측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다음에 실제 생산량을 중심으로 GDP를 갖다 계산해야만 우리가 실제 생활 수준의 변화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작년하고 생산량이 똑같다. 작년하고 생산량이 똑같다고 하면은 생활 수준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GDP는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GDP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명목 GDP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nominal GDP라고 합니다. 이 명목 GDP는 뭐냐면 GDP를 당해 연도 그해입니다. GDP가 생산된 그해, 생산물이 생산된 그해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목 GDP라고 하는 겁니다. 그해 가격. 그런데 2020년 GDP다 그러면 2020년의 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GDP를 갖다 구한 게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이나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량, 즉 생산량 변동이죠. 생산량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해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수량은 변화가 없지만 가격 때문에 GDP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GDP가 바로 명목 GDP입니다. 그해의 시장. 자, 그해를 당해 연도라고 합니다. 당해 연도라고 해가지고, 자, 실제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의 개념은 명목 GDP라는 말보다 경상 가격 GDP라고 그래요. 경상 가격이 뭐냐? 커렌트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커렌트 프라이스 해가지고 그해 가격이에요. 그래서 명목 GDP를 갖다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쓰는 용어는 경상 가격 GDP라고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다 명목이라고 나오죠. 노미널 GD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T년도에, T가 이제 바로 비교연도인데 T년도에 GDP를 갖다 구한다. T년도에 GDP를 갖다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뭐요? 자, 생산량 곱하기 그해 가격이에요. T연도 가격. T연도 가격으로 해갖고 GDP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다 여기다가 정확하게는 sum of 붙여줘야죠. 시그마 부호 해줘야 되는 거죠. 시그마 부호 해준 다음에 sum of PT 곱하기 QT 해야만 Y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명목 GDP는 그해의 시장 가격으로 GDP를 갖다 구한 것이다. 그래서 명목 GDP에는 생산량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까지 반영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실질 GDP가 있습니다. 리얼 GDP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GDP를 갖다 구할 때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GDP를 갖다 구한 겁니다. 그해가 아니라 기준연도.
우리가 보통 자, 기준연도라는 게 있죠. 비교를 위해서 기준연도를 설정합니다.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갖다 보통 5년 단위로 바꿉니다. 5년 단위로 바꿔가지고 기준연도를 갖다 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GDP를 다 구한 다음에도 만약에 기준연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뭐예요? 그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합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5년마다 기준연도를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GDP를 갖다 구할 때 그해 가격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구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은 제거하는 거죠. 가격 변동은 제거하고 수량, 생산량의 변동만 반영해가지고 구한 것이 바로 실질 GD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준연도를 갖다 대문자 T라고 한다면, 예컨대 T연도의 실질 GDP는 얼마냐? 이럴 때는 sum of 역시 sum of P, T예요. 이게 바로 기준연도의 가격이에요. 생산량은 비교연도의 생산량이지만 가격은 뭐예요? 기준연도의 가격을 갖다 곱해가지고 비교연도의 실질 GDP를 갖다 구한 겁니다. 물론 실질 GDP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는 불변 가격 GDP라고 합니다. 불변 가격,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구한 거니까 불변 가격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도 구하고 실질 GDP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명목 GDP하고 실질 GDP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가격 변동만큼의 차이죠. 근데 이제 여러 상품의 가격 변동이니까 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물가 변동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변동한 것만큼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기준연도하고 비교해서, 기준연도하고 비교할 때 물가 변동의 차이만큼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생산량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국민소득과 명목 국민소득 간의 차이입니다. 차이해가지고 좀 전에 봤지만 우리가 YT 비교연도입니다. YT 스타분의 YT 해서 구한 게 뭐예요? YT는 기준연도의 가격입니다. 여기에 PT가 기준연도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분의 당해연도의 가격 곱하기 생산량 해가서 나온 거죠. 이 차이가 바로 뭐냐? 물가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비율로 해놓으면 위에 나오는 게 바로 명목 GDP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게 명목 GDP고 아래에 있는 게 실질 GDP죠. 가지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니까 결국 뭐예요? 물가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물가 변동만큼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P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Y스타 실질 GDP죠. Y스타 해가지고 실질 GDP는 결국 뭐예요? 명목 GDP 나누기 물가 아닙니까? P. 이 경우 물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물가를 갖다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물가를 갖다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요. 물가 지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간의 관계 차이만큼을 갖다가 GDP 디플레이터. 물론 이거는 사후적으로 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도 구하고 실질 GDP도 구한 다음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가지고 사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 GDP도 구하고 실질 GDP도 구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GDP 디플레이터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꼭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내용입니다. 지금 구하는 예가 나오는데 그 예는 교과서마다 다 나옵니다.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계산 예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연도를 갖다 2015년이라고 한다면 물론 현재도 기준연도는 2015년입니다. 2020년인데 기준연도는 뭐예요? 2015년이에요. 가지고 보통 2023년쯤 가야 2023년쯤 가가지고 기준연도를 갖다가 2020년으로 바꿉니다. 매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준연도는. 이렇게 갖고 현재 기준연도는 2015년 해가지고 이걸 가정해가지고 2018년에 실질 GDP를 갖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 지금 쌀하고 옷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쌀하고 옷하고 9가마 14만원, 기준연도에 9만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2018년 가격이 뭐예요? 쌀 만원 올랐습니다. 옷도 만원 올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명목 GDP를 갖다 구한다. 명목 GDP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9 곱하기 14만원 더하기 9 곱하기 9만원 하면 207만원이 바로 명목 GDP예요. 근데 기준연도의 실질 GDP는 얼마냐? 기준연도에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겠죠.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자, 비교 연도가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일단 자, 명목 GDP를 구합니다. 15만원 가지고 계산합니다. 10만원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명목 GDP를 갖다 구하면 10 곱하기 15 더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250만원입니다. 근데 2018년에 실질 GDP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를 갖다 구할 때는 어떤 가격으로 구해야 돼요? 당연히 자, 비교 연도의 가격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갖고 14만원 곱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9만원. 그래서 10 곱하기 14. 자, 10 곱하기 9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2018년 실질 GDP가 230만원 나왔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차이가. 요거는 실질 GDP가 207만원이에요. 명목 GDP하고 차이입니다. 250만원하고 230만원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연도하고 비교할 때 가격이 10,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그로부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럼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명목 GDP를 갖다가 실질 GDP로 나누게 되면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간의 관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물가지수 해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P라고 하는 물가지수. 여기서 잠깐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움직임이죠. 물가라는 것은 뭐죠?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가지고 구한 게 바로 물가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미시적이고 물가는 거시적이죠. 전체니까. 그래서 물가 지수라고 했는데 인덱스입니다.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물가의 움직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수가 바로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의 움직임 또는 물가 변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수가 바로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가 지수의 용어는 기준연도입니다. 기준연도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100으로 놔요. 자, 물가 지수는 기본 단위가 100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100으로 놓고 비교연도의 가격을 갖다가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 weighted value.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중요한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인의 생활에서 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식주와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쌀이라든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은 가중치를 높게 둬야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비교한 것이 물가지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가지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CPI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구합니다. 이건 매월 조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파악해야죠. 그만큼 중요한 지표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구할 때는 통계청에서 매년 5일, 15일, 25일 자, 3번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포스트가 있어갖고 38개 시도에 38개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를 갖다 구할 때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질이 다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대로 해가지고 3번 조사해가지고 그 3번 조사한 걸 평균 내가지고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조사 통계국이 있어갖고 한국은행에서 구하는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GDP 디플레이터, 이것도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의 하나예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CPI, PPI, GDP 디플레이터. 물론 세 가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예컨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 CPI하고 자,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포함되는 상품이 달라요. 물가 지수를 구할 때 포함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방향은 같다고 하더라도 크기는 당연히 다르죠.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돼요. 서비스 해가지고 예컨대 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목욕 요금, 머리 깎는 요금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서비스지만 어느 가게나 다 소비하는 이런 소비재 있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 가게, 자 도시 가게에 자 평균적인 생계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거죠. 구매력이라는 게 살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표준적인 물가 지수로 중시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책엔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8개 주요 도시 지역에서 460개 상품의 소매 가격을 조사해요. 그 460개를 갖다가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바구니. 그러니까 460개 품목을 갖다가 바구니에 넣었을 때 그 바구니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8개 도시에서 460개. 이 품목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준연도가 바뀌는데 5년에 한 번씩 기준연도가 바뀔 때마다 포함되는 품목도 달라지고 가중치도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단순하게 딱 5년마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큰 변동이 있다 싶을 때는 이것도 이제 자주 바꿉니다. 그렇지만 큰 변동이 있는 것만 바꾸고 기본적인 460개는 같지만 추가되는 게 있고 빼는 것도 있어요. 그 품목도 지금 460개지만 되게 고정도에서 품목이 나오는 것이지 매번 똑같은 건 아닙니다. 뭐 과거에는 포함됐던 것이 지금은 포함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3.5인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3.5인치 디스켓 이 가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5인치 쓰나요? 안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이럴 때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출액이 많은 이런 상품들 꼭 중요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품목도 5년마다 한 번씩 주로 가장 기본적으로 5년마다요. 조정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중요한 장점은 소비자의 생계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로 가게가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예요. 어떤 가게든지 다 소비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요? 생계비 파악에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생계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통 기업들에서는 임금을 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삼습니다. 우리가 뭐 최저임금도 조정하잖아요. 최저임금을 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계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최저임금도 올라갈 것이고 또 기업들이 단체 교섭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임금의 구매력이 하락했고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예전보다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에서는 뭐예요? 명목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임금 조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올랐다면 당연히 뭐예요? 연금 액수도 올라야 되는 겁니다. 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의 액수가 다 여기에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콜라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용계약서를 맺을 때 고용계약서상에 콜라 조항이 있습니다. 콜라가 뭐냐? 코스트 오브 리빙 얼라원스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비 조정 조항이라는 겁니다. 고용계약서상에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명목임금을 올려준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물가의 기준되는 게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이 단점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점은 좀 엉성하게 쓴 것 중 교과서와 내용이 엉성하게 쓴 겁니다. 뭐 가중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는데 가중치는 5년은 변화가 없습니다. 5년마다 기준연도를 갖다 조정하잖아요.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포함되는 품목도 바꿔요. 근데 적어도 5년 동안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가중치가 고정돼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그 상품이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품의 가중치는 적어도 5년 동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예컨대 소비자가 많이 구입하는 상품이 변화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상품이 바뀌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그 물가를 갖다 전문적으로 측정해가지고 하는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뭐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 그 조사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물가는 뭐예요? 체감 물가죠. 체감 물가인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하고 다르다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많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또 뭐냐? 이것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나라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국이 발표하는 물가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소비자 물가 지수에 편의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킨 위원회라고 해서 미국에서 1996년에 보스킨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제 관료들하고 모여서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가지고 실제로 물가가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믿을 게 못 되는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결과 믿지 못하겠다. 결과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뒤에 이어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 측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킨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1 내지 2%포인트예요. 여기 1%라고 나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2%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1 내지 2% 과대평가한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보스킨 위원회의 연구입니다. 가지고 이 연구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이걸 수용한 겁니다.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CPI 측정 방법을 좀 바꿨어요. CPI의 측정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중치라든가 품목 이런 것들을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바이어스가 한 2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계라는 게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면 통계에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기준도 바꿔야 되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CPI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1%포인트 과대평가한다는 주장이 나와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체로 그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오죠. 물론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키의 경제학하고 그리고 버냉키의 경제학 그 두 군데서 이걸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옮겨온 건데 한 가지는 대체 효과에 따른 왜곡이 있습니다. 대체 효과에 따른 왜곡해가지고 이걸 대체 편의라고 합니다. substitution bias라고 그래요. 편의 바이어스라고 하죠. 편의라고도 하고 근데 편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거죠. 중심에서 벗어났다. 편차라고 뭐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체 효과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재화가 표준적으로 물가지수 구할 때 그 재화가 포함된다.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많이 오른 재화 대신에 덜 오른 재화. 물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인데 가격이 덜 오른 재화를 갖다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오른 거 말고 싼 걸 샀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뭐예요?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렇지만 물가 지표에는 뭐예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에는 오른 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대체
편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상품도 이전 상품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뭐요? 신제품을 갖다 구입하겠죠. 근데 자, CPI 바스켓은 5년 동안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PI 바스켓에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가지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게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걸 갖다가 신상품 편의라고 합니다. 신상품 편의라고 해서 그 새로운 상품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 어저스트먼트 바이어스 해가지고 품질 조정 편의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예전과 똑같은데 예전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품질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볼 때는 결국 뭐예요?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수에는 반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품질 조정 편의가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맹쾌 경제학 교과서를 교재로 안 쓴 것이 좀 꽤 됐는데 이전 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인 매장 편의라고 나왔어요. 할인 매장 편의. 자,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을 갖다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할인 매장이 싸니까 거기 가서 구매하죠.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구할 때는 그 할인 매장이 주로 반영이 안 돼요. 되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많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할인 매장의 가격이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물가지수보다는 소비자의 생활의 질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DP를 갖다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결국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하고 체감 물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 체감 물가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가 다른 이유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체감 물가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아마 네이버에서 체감 물가만 쳐도 자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블로그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그 실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하고 체감 물가가 왜 다른지. 그래서 그거 한번 검색하시면 자료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할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때 460개 품목이 있었는데 그 460개 품목 중에서 일부를 빼고 구한 거예요. 460개 품목 중에서 농산물을 뺍니다. 석유류를 제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농산물을 갖다 우리가 수입해 옵니다. 쌀은 지금 남아돈다고 하지만 쌀 말고 나머지 농산물 중에서 중요한 농산물도 수입해 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수입해 오는 농산물의 가격은 뭐예요? 곡물 메이저가 가격이나 이런 걸 좌지우지하잖아요. 석유류 마찬가지입니다. 전량 수입 아니에요. 전량 수입이라면 우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것들을 빼는 겁니다. 이걸 왜 빼느냐 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사용되는 목표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의 경우에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도 다 볼 거고 할 건데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표예요. 물가 안정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역할하는 게 페드가 있죠. 페드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인데 한국은행은 처음부터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안정을 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채택한 방법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거는 뭐냐면 목표 물가를 정해요. 목표 물가를 정한 다음에 그 물가가 유지되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목표 물가를 정했는데 만약에 목표 물가가 위험하다. 물가가 실질적인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죠. 반면에 목표 물가보다 물가가 너무 낮다. 그럼 또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통화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물가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물가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 시행했던 겁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했던 건데 이게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론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제 거시경제 뒤에서 통화와 금융 쪽 얘기할 때 그 한국은행 사이트 다시 한번 볼 겁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몇 가지 봐야 돼요. 자, 지금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할 때 언급하는 물가는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차이가 없는 건데 단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지수예요. 엄밀하게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물가 중심됐던 것이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이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뭐 생활 물가 지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800개 품목 정도 돼요. 품목이 더 많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60개 품목이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800여 개 품목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것도 또 별도로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150개 품목이에요. 460개 중에서 460개 품목 중에서 어느 가게나 다 구매하는 15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 물가 지수를 또 별도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물가가 아주 매우 안정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자고 나면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죠?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물가죠. 자, 그래서 이런 물가 지수가 있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후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 GDP를 구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갖다 구한 다음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따져본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 해가지고 구합니다. 역시 이것도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기본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DP에 영향을 주는 GDP. 자, 지금 GDP를 구할 때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입니다. 자, GDP를 추계할 때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이 다 반영이 된 것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GDP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이 다 포괄된 물가지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가중치가 매년 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GDP는 매년 추계하니까, GDP를 매년 추계하는 거니까 가중치도 매년 조정되는 거죠. 가지고 현실의 물가 동향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물가 동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상 품목하고 가중치를 매년 조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자, GDP 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GDP 구한 다음에 명목 GDP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로 나눠가지고 사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매년 조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GDP 어차피 매년 추계하는 건데 이런 말 나오는 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시죠? 잘못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계산된다. 제가 이제 붙여놓은 건데 가로에서 붙여놓은 건데 GDP는 명목 GDP나 실질 GDP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니까 자, 그렇게 알고는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물가지수들의 변화 방향은 일치합니다. 자, CPI가 오르면 PPI, GDP 디플레이터, 생활물가지수 다 올라요. 오르는데 크기는 다 다르죠. 얼마나 오르느냐 할 때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자, CPI하고 GDP 디플레이터, 자, 품목도 달라요. 가중치도 다 다릅니다. 조사 가격도 다 차이가 있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CPI의 한계가 나오는데 CPI는 자, 만약에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 변화한다. 자, 소비자가 주로 많이 구입하는 상품이 변화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자, CPI는 물가지수를 물가 변화를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 1%포인트 정도 물가지수가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 거 대신에 오르지 않은 거 구매하는 거니까 자,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보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그 GDP 디플레이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계 이거는 왜? 자, 수입품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이용하는 품목 중에 수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입품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입품의 가격 변화는 GDP에 반영이 안 되죠. 어디까지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 것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GDP 디플레이터의 중요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물가지수의 한계 중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제 아쉬움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 제목 붙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슬라이드 추가한 것처럼 따로 정리해 놨으면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기저기서 그냥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지수의 한계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물가 상승 이상으로 질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질은 2배가 됐다. 근데 물가 가격 좀 올랐다. 근데 좀 오른 거에 비해서 질이 아주 뛰어나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물가가 하락한 효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물가지수에는 반영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과 관련된 품질 조정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지고대로 믿을 바가 못 되는 거 아시죠? 요새 통계 가지고 얼마나 정부도 장난치고 하는 게 많습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전문가들이 추계하는 것과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교통부는 안 올랐다고 하고 여기서는 올랐다고 하고 현실에서는 올랐는데 이 통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그 통계에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지나가야 살면서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터 방향은 같죠.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올라가니까 방향은 같은데 뭐예요?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크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비슷하게 오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물가 상승 이상으로 질이 향상되는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림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축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계속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뭐 이때는 뭐 어차피 GDP 디플레이터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다 엄청 크게 올랐죠. 이때가 언제냐? 1974년 서귀파동 이후입니다. 1차 서귀파동 이후. 그 다음에 여기도 엄청 올랐죠. 이건 뭐 엄청나죠. 제 2차 서귀파동입니다. 1979년 2차 서귀파동 이후에요. 커맨딩 하이츠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에서는 97년 말에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물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거시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예요. 그 실업과 인플레이션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골디락스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조금 올라도 계속 물가가 오를 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지수의 지속적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오일쇼크 서귀파동이에요. 74년, 79년 두 번 있었습니다. 오일쇼크 기간 동안 상승률이 매우 컸죠. 그러다 이제 86년 이후 들어와가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안정됐습니다. 안정되면서 자,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물가 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또 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 볼 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뭔가 하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세로축이 중간에 잘린 데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세로축을 자르게 되면 큰 변화도 작은 변화도 크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큰 변화가 있는 걸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통계 분석자들 또 통계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눈속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국민소득 개정에서 중요한 게 국민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GNI라고 그래요.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컴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앞에서 봤던 인컴, 소득이라고 하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 그거예요. 이게 바로 가계가 얻는 소득 아닙니까? 이 가계가 얻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게 바로 국민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은행에서 GDP를 추계해가지고 발표할 때 되게 그 전년도 GDP에 대한 잠정 추계가 나오는 게 4월 말쯤 나옵니다. 전년도 건데 그만큼 방대한 작업이죠. 그냥 4월 말쯤 추계가 나오는데 그 추계치가 나올 때 두 가지가 나와요. GDP하고 GNI. 또 1인당 GDP, 1인당 GNI가 나옵니다. 자, GDP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생산 국민소득이죠. 국내 총 생산입니다. 생산. 근데 앞에서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얘기했었죠.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은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 분배 국민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소소득의 합계입니다. 요소소득 뭐예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소소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GDP를 갖다 추계하는 게 계산한 것이 바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NI라고 하는 국민 총소득, 그로스 내셔널 인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생산한 게 아니라 벌어들인 거.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생산 국민 소득 해가지고 GDP라고 할 때는 더메스틱이에요. 국내. 근데 국민 총소득이라고 할 때는 내셔널입니다. 국내하고 국민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나와 있죠. 이론상 폐쇄경제라면 폐쇄경제는 뭐예요? 외국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외국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이런 경제가 바로 폐쇄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폐쇄경제라면 GNI하고 GDP는 같습니다. 두 가지 같아요. 폐쇄경제라면. 그렇지만 개방경제를 상정한다면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출, 수입 이루어지고 또 노동력의 교류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 자본 이동도 자유롭고 국가 간의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롭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 지금 얼마? 10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진출하고 있지만 개방경제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서 개방경제라면 GNI에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죠. GNI에 결손이 발생한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벌은 돈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벌은 돈은 집에다 보내잖아요.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 돈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자가 외국에서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번 돈은 국내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득이 되는 건데 그 차이가 있죠. 이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GNI에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결손 두 가지가 하나는 요소소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에서의 손실이 있습니다. 무역 손실. 그래서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 실질 개념으로 파악해가지고 실질 GNI하고 실질 GDP의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실질 GNI는 실질 GDP 더하기입니다. 실질 GD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에다가 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입니다.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실질 GDP 더하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더하기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이겁니다. 여기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나오는데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은 P가 I로 간다고 그랬죠. P가 I로 간다. P는 뭐예요? 여기서 P가 이겁니다. 총 생산할 때 P예요. P인데 그 무역 손익 때문에 P가 I로 가는 거예요. 인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P가 인컴으로 간다. 또 한 가지,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결국 국내냐 국외냐 해가지고 더메스틱이 내셔널로 가는 거예요. 더메스틱이 내셔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더메스틱이 있죠. 여기 있는 더메스틱이 내셔널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P가 I로, D가 N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실질 GNI하고 실질 GDP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거 한번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책에도 얘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예를 통해서 이 관계 봅니다.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노동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있죠. 갖고 들어오죠. 우리나라 노동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갖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국내에 있는 노동자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죠. 그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액을.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아서 자기네 나라 가져가는 소득 이걸 뺍니다. 빼야죠.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일은 국내에서 참여하고 받았지만 그 돈은 자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는 소득은 빼고 반면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아오는 건 더하는 거예요. 소득은 더한다. 빠졌네요. 소득은 더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걸. 소득은 차감한다고 썼는데 차감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용을 빼고 더한다는 말 쓴다고 하면서 딴 데 눈이 먼저 가는 바람에 소득을 더한다는 걸 제가 미처 빼놨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소득은 더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아가는 소득은 빼고 이건 더한다. 이게 바로 국외 순수취 요소득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의 예도 보셔야 됩니다. 교역 조건이 변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 무역 손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반도체가 1달러고 원유가 1달러였다. 그러면 반도체 300개 수출해가지고 원유 300배를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9년에 교역 조건이 변화했습니다. 반도체가 0.5달러가 됐는데 원유가 1.5달러가 된 거예요. 배럴당.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반도체 300개 수출해가지고 원유는 100배를 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엔 반도체 하나당 원유 하나였어요. 교역 조건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반도체 가격은 하락했고 원유 가격은 올랐단 말이죠. 가지고 반도체 300개 수출해봤자 원유 100배를 밖에 구입하지 못한다. 반도체 3개하고 교역 조건이 반도체 3개하고 원유 1배럴이에요. 교역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무역 손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 결국 원유 200배럴만큼의 무역 손실이 발생한 거죠. 원유 200배럴만큼의 무역 손실이 발생했다. 그 말은 2018년 기준은 얼마예요? 200달러입니다. 원유 200배럴이면 원유 200달러 아니에요. 그렇죠. 200달러만큼 뭐요? 손실이에요. 무역 손실. 이만큼의 무역 손실이 발생했다. 자, 이해하시죠?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개념 해가지고 GDP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GDP 개념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GDP 개념의 한계인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GDP를 추계할 때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책 통해서 아니면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GDP 개념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숙제는 아니지만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확인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뭐죠? 체감 물가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하고 체감 물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GDP 개념의 여러 가지 유용성은 물론 뛰어나죠. GDP 개념이 매우 유용하죠. 한 나라 경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생산했고 생산 능력이 얼마가 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큰 성과인지 이걸 비교할 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주관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GDP를 갖다 구할 때 계산 방법이나 통계 방법이나 이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만든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활동 지표로서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 후생 지표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후생 수준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지표로서의 문제점과 국민 후생 지표로서의 문제점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있죠.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경우. 왜냐하면 GDP를 갖다 추계한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샘플링 해가지고 표본 조사한 다음에 추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통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정확한 지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통계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GDP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생산물과 가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컨대 완성되지 않은 제품 같으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판매되지 않은 생산품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을 추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을 모르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알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지하경제가 있죠. 지하경제의 거래. 자, 지하경제도 나라마다 규모가 엄청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경제의 거래가 GDP에 포함이 안 된다면 GDP는 그만큼 과소 측정된 거죠. 과소 평가된다. 지하경제가 잘 발달된 나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GDP가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이제 GDP는 낮게 나타나도 국민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또 근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이 GDP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통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가는 농산물 생산액인데 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생산물 있죠. 이거 GDP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건 아니지만 규모가 매우 크죠. 이런 건 이제 역으로 추계해가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농가입니다. 농가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만든 생산물 있죠. 이건 역으로 추계해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켜요. 그렇지만 근데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조그만 텃밭이 있다. 그 텃밭에다가 배추하고 파를 길러 먹었다. GDP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포함 못 시키죠. 당연히. 그래서 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서 생산한 생산물은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이런 생산물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택의 임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포함시킵니다. 흔히 갖다가 용어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내 집에 내가 소유한 주택인데 내가 살고 있다. 그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 GDP에 포함시켜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약에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있죠. 그걸 계산합니다. 자, 그런 임대료를 갖다가 귀속 임대료라고 합니다. 귀속 임대료. 용어 확인해 주세요. 영어다가 imputed rent라고 그래요. 귀속 임대료.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주택, 만약에 내가 임대를 했더라면 당연히 임대료가 포함되죠. 근데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자가 거주할 때 임대료, 그것도 계산해서 포함시킵니다. 왜냐면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너무 GDP가 저평가돼요. 나라마다 다 포함시킵니다. 귀속 임대료입니다. 자, 귀속 임대료 포함시키고, 자,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돼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집이라는 건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가정부, 무슨 뭐 가정부라는 말 쓰면 또 이것도 욕먹죠. 가사 서비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쓰던 말이니까 쓰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정부를 갖다 고용한 다음에 돈 줬다. 그럼 가정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죠. GDP에 포함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든가 더더구나 최근의 GDP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엔 다 자기 집일 다 자기가 했잖아요. 어지간하면. 자기 집일은 다 자기가 했지만 요새는 뭐요? 또 자기는 경제활동하면서 애들 봐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용한단 말이죠. 가사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GDP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간단하게 몇 가지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GDP가 어떻게 추계가 되고 하는지 하는 것을 본질을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 후생 지표로서 문제점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후생 지표로서의 문제점. 자, GDP가 국민의 후생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GDP는 증가하는데 국민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정주부가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던 건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 세탁업자한테 넘어가고 지금 어지간한 것은 뭐 어지간한 뭐 매일 세탁하는 건 집에서 하지만 나머지 큰 세탁물은 세탁업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 세탁업자한테 맡기면 GD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또 애기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이비시터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베이비시터가 서비스 이용료 받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GDP는 증가하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후생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국민후생 수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GDP는 증가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후생 수준은 변화가 없다. 또 한 가지는 필요악적인 지출이 있어요. 필요악적인 지출. 그런데 차를 갖다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로교통 표지판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지를 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안전벨트나 표지판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설치할수록 GDP는 증가하겠죠.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후생 수준이 높아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또 이렇게 외부 불경제로 인한 외부 불경제가 있게 되면 효용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GDP에서 이게 빠집니까? 공해가 많이 유발돼 가지고 사람들의 후생 수준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 GDP에 반영해요? 안 하죠.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해 가지고 후생 수준은 떨어졌지만 GDP에도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돈을 쓴다. 그럼 GDP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인구 집중이라든가 교통 혼잡, 공해 같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GDP가 증가해요. 후생 수준은 떨어지는데 GDP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상황. 또 한 가지 마지막 꾸리 얘기한다면 여가의 가치. 여가는 노동 시간을 빼고 나머지가 여가 시간입니다. 근데 여가의 가치가 GDP에 포함시켜요? 안 시킵니다. 오히려 여가가 증가하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국민의 후생 수준은 높아지죠. 근데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일은 적게 한다는 얘기죠. GDP는 감소합니다. 이런 모순들이 꽤 많아요. GDP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국민의 후생 수준은 감소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늘 쓰는 개념이죠. 자, 실질 GDP 또 실질 GNI 두 가지 늘 쓰는 개념이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것도 잘 알고 지나가셔야 너무 과신하지 않는 GDP라든가 GNI를 너무 과신하지 않는 이런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장에 나와 있는 국가경제의 실질, 부문의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국가경제의 금융, 자금의 흐름을 갖다 볼 겁니다. 그 자금의 흐름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 이게 거시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소득 결정 모형, 나가서 물가와 관련된 이론, 실업과 관련된 이론, 또 정부가 어떻게 해야만 정책을 올바르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